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5일 목요일 수도권 투데이입니다.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인사이트로 시작하겠습니다. 김성수 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자, 오늘은 또 이제 이 비정규직 문제인데요. 서울대학교에서 나타난 비정규직 문제. 이 우리나라 국립대학교 최고대학인데요. 예.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실태가 상당히 있습니까? 논란이 많던데요. 상당히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립대라고 하면 모범을 보여야 될 곳인데 오히려 비정규직이 아주 다양하게 온갖 사례들을 비정규직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발견해낼 수가 있었는데요. 일단 그 비정규직들이 소속된 기구나 직종별로 임금 격차가 굉장히 컸고, 뭐 예를 들어서 상여금이라든가 또 명절 휴가비라든가 또 무슨 뭐 맞춤형 복지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천차만별인 거예요. 주는 데도 있고 다 주는 데도 있고 뭐 일부만 주는 것 사람도 있고 아예 뭐 한 푼도 구경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네. 아주 그 서울대 내에 이 비정규직의 그 차별을 알려주는 두 가지 대표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지난 그 복날 때 특식으로 해서 수박을 돌렸다 그래요. 그런데 전부 딱 정규직 숫자만 맞추어서 수박을 다 돌린 거죠. 그러니까 비정규직은 수박을 구경도 못한 겁니다. 똑같이 날 더운데 일을 갖다가 더 더운 데서 힘들게 하면은 더 힘든 게 할 사람들이 비정규직들인데 그 사람들한테는 수박 한 쪽 나눌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공공기관에서는 비일비재한 것이 공공기관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그 사용하고 있는 예산들에 대해서 감사를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비정규직에게 특별한 특식 같은 걸 제공했을 경우에 감사에 걸려요. 뭐가 걸려요? 특식을 제공했다는 것이 예산의 방만한 운용이다라고 하면서 감사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명할 수 있는 거리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그런 그 숨겨진 비밀 중에 하나인데 단지 그냥 그 고용의 탄력성을 위해서 비정규직을 쓰는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다양한 계급들을 만들어서 계급적 통치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것이 이번에 명절 휴가비에서 확실하게 드러났는데요. 명절 휴가비를 801명의 그 비정규직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비정규직 중에서 명절 휴가비를 받는 경우는 229명밖에 안 됐습니다. 28.5%죠. 전체 801명 중에서. 근데 비정규직 229명 중에서 무려 662만 원을 받은 비정규직도 있어요. 명절 휴가비를요? 예. 이 사람들은 연구시설의 사무원들입니다. 연구원들이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데 가장 적게 받은 사람들은 3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662만 원을 받고 누구는 3만 원을 받는 거죠. 이걸로 층위를 나눠놓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서로가 동일한 비정규직이라고 생각을 안 하게 되겠죠. 그러면 서로 사이에 갈등도 생기기가 쉽고 분열이 되겠죠, 자꾸. 이런 걸 위해서 이제 비정규직들에 대한 차등 대접을 해주는 건데, 뭐 비정규직 18명이 일하는 지원시설 같은 경우는 명절 휴가비가 아예 한 푼도 지급되지 않았고요. 지원시설이라고 해가지고 또 따로 분류를 해놓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 동종 업무 종사자들 가운데에서도 뭐 어떤 사람은 100만 원씩 명절 휴가비를 받고 어떤 사람은 명절 휴가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서도 명절 휴가비를 받는 상대적으로 좀 더 좋은 비정규직으로 옮가 가려고 뭐 더욱더 회사 측의 입장을 들어주고 더 많이 노동을 하고 세칭 말하는 그 저능력자, 저성과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노동 환경들을 더욱더 열악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지금 이 문제를 지적한 국회의원이 총장이 채용한 35명을 대상으로 명절 휴가비 지급 기준을 살펴봤다. 근데 총장이 채용한 35명도 너무나 다르니까 그 지급 기준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냥 총장 임의적으로 하는 건가 보죠.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 임의적으로 한다고 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명절 예를 들어서 그 경비원을 3명 채용했어요, 총장이. 근데 그중에 한 명은 명절 휴가비가 갔어요. 그러면 나머지 2명은 뭡니까? 한 명은 그럼 뭐 특별히 사랑을 받았나요? 어떤 그런 식으로 주지 못하게 하려고 취업 규칙이라는 게 있고 거기에 임금 기준을 마련해 놓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들이 국립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비정규직도 서러운데요. 네, 그러니까요. 명절 휴가비도 못 받고 네. 또 수박도 좀 같이 못 나눠 먹고 참 네. 어디 일할 때 아주 기분이 찜찜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예. 치사하다 뭐 어허.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지난 9월이었나요? 서울대 장글의 이야기라고 해서 서울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나선 바가 있죠. 그렇습니다. 서울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모임인데요. 공동대책위원회에서 9월 16일 오전 학생회관 앞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 사례를 발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네. 여기서 정말 이 차별 사례들을 갖다 들여다 보니까 비정규직으로 생길 수 있는 거의 모든 차별 사례들이 다 들어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가 있을 때 뭐 막 불러서 일을 시킨다든가 하는 일들 있잖아요. 네. 보통 이제 모든 근로자들은 뭐 그 50분을 일하면 10분의 휴식 시간이 보장되어 있는 그렇죠. 것인데 네. 그러니까 화장실에 간다는 건 권리예요. 그럼요. 그런데 화장실에 가지도 못하게끔 네. 그 일을 시키는 그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했고요. 이건 인권 침해입니다. 그리고 또 뭐 비정규직 신분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차별을 받는다는 것이 자꾸 이렇게 드러나면은 네. 그런 차별을 다른 눈이 무서워서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 들어서 특히나 공공기관에서 두드러지는 것이 이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디에도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각종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직원들이라고 돼서 나오지 거기에 비정규직이다, 정규직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지 않잖아요. 물론 뭐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알려놓는 것이 낙인효과가 되고 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천만의 말씀인 것이 보통 사람들이 들어가서도 비정규직이 이렇게 많구나라고 알고 있으면 그런 부분에 문제의식들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모르니까 실제로 보세요. 이제 연금 같은 걸 들어가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여기 국립대 같은 경우는 이제 일하는 직원들 같은 경우는 사학연금이라고 하는 걸 들어가서 가입을 하게 돼 있는데 사학연금에서 당신이 여기서 비정규직으로 제대로 근무하고 있느냐,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알 수가 없으니까 기준을 갖다가 만들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노후 대책을 갖다 세우지 못한 부분들도 심각한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해고 통지하는 거 이런 건 비정규직이 아주 대표적으로 갖고 있는 서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서울대학의 비정규직 처우 또 다른 부분은 없나요? 좀 제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요. 네. 뭐 기본적으로 서울대 대학교의 비정규직 처우는 네. 비정규직의 위치가 바뀌지 않는 것이 제일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법적인 부분이에요. 이거는 다시 말해서 우리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보면 2년 이상 비정규직으로 있으면서 동일한 업종으로 계속 일하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네. 이게 법입니다. 그런데 서울대는 지금 상시 근로 인력이 520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계획이 231명에 불과해요. 그러면 나머지 200명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2년 이상 상시 근로를 하고 있는데 무기계약으로 전환하지 않는 건 지금 현재의 법률에 의하면 불법입니다. 그 들여다보면 문제가 있겠네요. 당연하죠. 이건 불법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 전환 없이 무려 48명이 지금 네. 현재도 2년이 넘었는데도 어. 비정규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이건 철저하게 위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국립대 31곳 중에서 네. 무기계약직 전환율이 서울대는 28위. 그러니까 거의 밑에서 세 번째인 거죠. 2년 뒤에는 그냥 잘라버리는 거죠. 잘라버리지 않고 고용을 하는 것이 더 고맙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이런 상황이 굉장히 참 부당한 상황이고 국감장에서도 이것이 콕 집어서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기간제법 위반 아닌가요? 예, 위반입니다.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위법한 절차이기 때문에 네. 그걸 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시정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위법을 했다고 해도 사실 징계가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다른 여타의 처벌들을 경하게 받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그냥 비일비재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처벌 조항이 약한 모양이군요. 약하죠. 그리고 지금 이미 벌써 4년으로 늘리겠다라고 하는 법을 갖다 발의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걸 가지고 또 누가 어떤 재판부와 어떤 또 노동부 같은 데에서 또 이걸 갖다가 강력하게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럼 이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은 2년만 지나면 나도 고용이 안정될 수 있구나 하고 열심히 일해도
사실상에 있어서 2년 지나도 이 무기계약주로 전환이 안 되는 예. 그런 어이없는 상황을 볼 수밖에 없겠네요. 근데 참 이것도 참 네. 저는 이제 들여다보면서 저는 공공기관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국립대니까 예산이 미리 정해져요. 네. 그 예산 정해지는 것들이 전부 다 그 감사와 또 그 의원들,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들여다보면서 그 예산을 갖다가 조정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예산 자체를 또 잘 안 줘요. 잘 안 줍니다. 그러면서 전환하라 그래요. 그런 부분들의 알력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 그 사태 같은 경우도 국감장에서 아마 야당 의원들은 계속 이걸 지적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예산에 그걸 반영할 수 있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예산에 반영을 하다 보면 적자가 심해지잖아요. 이걸 왜 적자라고 하는지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국립대에서 국립대가 장사를 해야 됩니까? 그 학생 대상으로 장사를 해야 됩니까? 그러게요. 아니죠. 그런데 이걸 적자라고 하고 손실을 줄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 편성을 하는 것, 특히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경쟁력을 상승시켜 나가기 위해서 건물을 짓는다랄지 무슨 기계를 사드린다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를 제기를 하지 않는데 안정적으로 인력을 확충하는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갖다가 갑자기 늘리면 그거 갖고 문제를 삼고 또 정규직 TO를 주질 않아요. 이 무기계약직이라는 게요 승진이 안 되는 직종이에요. 그냥 고용의 안정을 바라볼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계속적으로 뭐 임금이 인상된다든가 혹은 승진이 된다든가 이런 걸 보장받기가 어려운 직종이 무기계약직입니다. 그야말로 무기적인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그나마 그 비정규직의 대책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네. 사실상 합법적으로 임금에 대한 차별이라든가 승진에 대한 차별을 공고하게 하는 법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것도 사실상은 약한 법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문제들이 다 악용되는 상황에서 더욱더 심하게 하니까 이건 그나마도 지키지 않으니까 네. 이건 더욱더 심각한 도덕적 불감증에 빠져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서울대 없습니다.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일단은 그때 국정감사를 받은 때에는 서울대 성낙인 총장이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약속은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공동대책위와 대화를 하자 이렇게 공동대책위 측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30일에도 총장 명의로 공문을 보내었는데 네. 수개월간 무기계약직 처우 개선을 위한 TF를 운영했기 때문에 면담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처우 개선을 위한 TF에 그러면 과연 비정규직 노조들이 계속 그렇게 제대로 들어가서 얘기를 하고 있는가? 네.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현재 그 TF가 학교 직원 또 정직원 노조인 서울대 노조, 그다음에 대학 노조, 여기는 이제 무기계약직까지만 포함되어 있어요. 네. 여기까지가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기계약직이 되어 있지 않은 비정규직은 자기 목소리를 어떻게 냅니까?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 정직원 노조, 또 이제 무기계약직까지 나오는 대학 노조 이렇게 노조를 자꾸 분리를 해놓는 것은 네. 노조들끼리의 이해의 어떤 차이들을 자꾸 갈등으로 부각시켜서 이런 TF에 나와서 실제로는 단결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결과적으로는 자기 목소리가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게끔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서울대학이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그 노무 관리라든가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뭔가 정석이 아니고요. 상당히 비정석으로 상식에 입각하지 않은 방법을 하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왜 그러는 겁니까? 그렇게? 그렇죠. 실제로 지금 노무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네. 굉장히 참 편법적인 것입니다. 글쎄 말이에요. 예. 실제로 그 TF를 만들 때도 지금 당사자가 비정규직이라고 하면 당연히 비정규직이 같이 대화의 창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네. 지금 노조가 이제 예를 들어서 상대자다라고 하면 비정규직들도 노조를 만들 수 있게 허락을 해준다거나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TF를 구성한다거나 네. 그런 노조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이런 공동대책위를 주체로 인정을 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근데 참 이것도 제가 이제 공공기관에 있어서 그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이런 일들을 했다가 나중에 또 예. 의회에 들어가면 그걸로 또 예산에 방만하는 운영 책임 주체가 그래요. 없는 왜냐하면 법적으로 공동대책위다 이렇게 만든 데들은 그 TF라든가 그런 테이블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갖다 또 지적을 해서 막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반복이 되는 거라서 네. 사실상 이거는
국립대인 서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차원의 문제이고 교육부 차원의 문제입니다. 네. 교육부가 좀 더 이런 노동 현장에서의 문제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 한 네. 서울대는 지속적으로 이런 일들을 벌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참 교육기관이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공감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은 이제 부끄러운 일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주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의회에 대해서 이번에는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하는데요. 이른바 막장 드라마를 찍고 있다. 이런 비아냥까지 나왔는데 왜 그런 건가요? 이런 비아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요. 네. 지금 광명시의 의원 중에 절반 이상이 자, 도박 전과자라든가 뭐 입건이 됐다거나 또 공금 횡령으로 입건이 됐다거나 성추행 등의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있는 상태입니다. 시의원들이요? 절반 이상이요? 예, 예. 지금 현재 최근 상습 도박 혐의로 광명시의회 의원 5명, 또 전직 의원 1명을 입건을 해서요. 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요. 그리고 이들은 이제 작년 8월에 제주도 네. 단체 연수 때 도박을 했고 또 2달 뒤인 해외 연수를 할 때도 역시 태국과 라오스에서 또 그 도박을 했습니다. 전문 도박꾼들이네 그럼. 네. 예. 판돈이 무려 200만 원 정도 됐어요. 그리고 뭐 훌라, 포커, 바둑이. 이 바둑이는요 사실 전문 도박꾼들이 하는 놀이입니다. 바둑이가 어떤 겁니까? 이 포카를 변형시킨 게임인데요. 네. 굉장히 판돈을 올리고 또 쉽게 그 게임이 딱 끝나게끔 하는 그런 그 게임이에요. 막판에 그냥 딱 그냥 정리하는 거예요. 막판이라면 정확히 말하면 포카의 어. 그 판돈을 갖다 올리는 그런 기준들을 갖다 그 압축시켜놔서 더 빨리 더 그 큰 판돈이 걸릴 수 있게끔 만든 그런 네. 놀이인데 전문 도박꾼들이 하는 거예요. 그냥 놀이로 한다고 하면 그냥 포카 정도 하고 훌라 정도 하는 것이지. 네. 그리고 함께 입건된 사람 중에서 광명시의회 하반기 의장을 지냈던 인물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제 또 지역 인사들하고 수억 원대 도박판을 벌였던 사건도 있는데 이분이 또 의장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또 그 성추행 혐의가 있었는데 네. 제주도 연수에서 동료 의원의 바지를 내리고 휴대전화도 그 성기를 촬영을 하는 이런 이 몰상식한 일을 저지른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또 입건이 됐고요. 뭐 이게 해명이 제가 이제 방송에서 입에 담지 못하겠는데 뭐 일정하게 그러니까 남자들이 하는 수술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수술이 누가 잘 되는지 보기 위해서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이게 변명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인지 모르겠고요. 또 그리고 뭐 어떤 시의원은 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업무 추진비 카드를 받아가지고 의장 활동과 전혀 상관없는 데서 펑펑 쓰고 다닌 그런 혐의도 있습니다. 다 뜨거워서 다 제가 설명을 해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광명시만 그런 거예요? 다른 데는 안 그렇겠죠? 설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경남 예. 진주 시의회 같은 네. 경우 그 시의회 의원이 한 식당에서 공무원에게 막 폭언을 하고 소주병을 들고 폭행을 했었죠. 시도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역시 또 논란을 빚었고요. 해당 시의원과 의장단은 공식 사과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9월에 천안시의회 의원들은 관광 코스가 거의 대부분인 그런 코스를 해외 연수다 이러면서 다녀오다가 네. 빈축을 사기도 했었습니다. 아니 뭐 이런 시의회를 바라보는 시민들 정말 얼마나 참담한 심경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의회와 의원들의 역할 무엇인지 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기본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바로 네. 시의회 또 뭐 도나 군의회, 뭐 구의회 이런 곳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제대로 대화와 또 그 원활한 합의를 모색하고 또 공정한 시민의 감시들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살리는 기본이 되는 거죠. 토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보시면 뭐 또 시의회 의원들이 누군지도 잘 알지도 못하고 그들이 출마를 했을 때 그들의 의견을 가까이에서 들어볼 수 있는 기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전력이 굉장히 불투명하다거나 특히 돈만 있으면 누구나 다 시위에 나가고 또 더 잘못된 것이지만 국회의원 그러니까 지역구 우리 협의 의장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지역구 의장들에게 잘만 보이면 그러면 낙점받는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뭐 어떤 그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자기의 뭐 골프 뭐 티처를 골프 선생을 갖다가 막 구의회에 낙점을 시킨다든가 이런 일도 벌여가지고 빈축을 사기도 했었고 네. 실제로 자기의 행동 대장들을 막 심어서 구의원이나 시의원을 갖다 만들기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실제로 그 국회의원 선거 때는 막 선거 운동에 나서는 이런 네. 일들이 벌어져서 빈축을 사기도 했잖아요. 이렇게 뭐 국회의원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그 인식과 풍토도 문제고 네. 또 그것들을 뽑아서 마땅히 우리들의 대표로 이렇게 삼는 사람들의 인식도 문제이기 때문에
이곳이 이렇게 관심의 사각지대에서 썩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 지방자치의원들 계속해서 자질 문제가 생기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요. 예전처럼 기초의원들 급여 주지 말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근데 급여를 주지 않았더니 또 이권 개입을 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냉정하게 한번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야 될 필요들이 있는데 가장 우선적으로는 지금처럼 이렇게 어떤 정당에 의해서 뭐 이렇게 그 후보들이 나오게 돼가지고 정당만 보고 찍거나 이런 일들을 없애게 하기 위한 네. 대책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역의 커뮤니티들이 살아야 됩니다. 지역에서 서로가 함께 그 대화하고 함께 마을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다 보면 이 지역에서 실제로 행동 안에서 그 사람의 덕망과 실력이 검증받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무슨 장 이런 걸로 네. 추대가 되게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뭐 구의회, 군의회 이런 데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아무래도 좀 더 그 폭넓고 장기적인 그런 풀뿌리 민주주의를 그러네요. 살리는 대책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거 구의원이나 시의원이라 그러면 사실상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갖는 사람들인데 네. 그렇죠. 대표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역 주민들. 예. 근데 대표하는 게 아니라 그 자기 자신을 대표하거나 예. 일부 아주 소수 그 정치 엘리트들 독점화된 그런 사람들을 대표하는 아주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거군요. 그래서 정치 개혁을 얘기할 때는 이걸 네. 전체를 같이 얘기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처럼 지역의 맹주로서 국회의원이 나오고 그리고 그 맹주 아래 줄서기로 이렇게 되는 풍토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차라리 정당 명부제 같은 경우를 더욱더 광범위하게 도입을 해서 네. 지역성을 띠지 않는 국회의원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리고 지역성은 정말 이 시의회 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책임 있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오히려 국회의원들과 그 선의의 경쟁들을 하면서 네. 자기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해봅니다. 이전보다는 사실상 지방자치 이제 시행된 지가 20년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년보다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아직도 이 어떤 그 소권력, 이 두목 권력 하에서 지방자치세 의원들이 공천을 받고 그러면서 상당히 좀 부정부패가 끼는 이런 부분도 아직도 제거되지 않고 있다. 그런 걸 우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수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